정부나 공공기관, 심지어는 가족까지 사칭하며 교묘하게 접근하는 피해자가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녹취조사 자료는 본인께서 피해자 입증을 위해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거나 은닉하실 시 공범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 및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점 인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금 검찰이나 금감원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중입니다. 직장이나 어쩌면 주거래 은행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말 사실이라고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수법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좀 경각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인데요.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자금을 편취하는 대담한 행각을 벌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416억 원으로 피해액 중 58.9%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예방할 수 있는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전담 대응단에서 근무하는 박정원입니다. 직장이나 어쩌면 주거래 은행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말 사실이라고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고 혹시라도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피해 환급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찰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문성준입니다. 범죄 수법을 알아야 또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사기법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범죄에 대한 수법과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인 보이스피싱도 강의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규모 정확히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기관 사칭형은 8,930건, 피해액 2,077억 원, 대출 사기형의 경우에는 12,902건, 피해액 3,361억 원으로 총 21,832건, 피해액 5,438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60여 건, 한 건당 2,500만 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피해액을 지난 5년간을 합산했을 때는 총 3조 620억 원 정도로 막대합니다. 네, 뭐 사칭을 또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택배 회사를 사칭해서 뭐 확인을 해라, 링크를 보내면서 이렇게 문자가 오기도 하는데 깜빡하면 속을 뻔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 악랄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보이스피싱은 사실 오늘 이런 방송 등을 통해서 정책 홍보가 많이 됐고요. 범죄 예방 캠페인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범죄 수법도 더 진화하고 당연히 우리 정부의 대응도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수법이 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수법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좀 경각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은 검찰이나 또는 금융감독원 사칭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일이 있을까요?
분명한 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면 개인정보를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고요. 현금의 전달이나 그런 걸 요구하지는 절대 않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용되는 수법 중에 하나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연락을 해서 그 본인의 계좌가 금융범죄나 아니면 사기에 이용이 되었다. 계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금감원 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수사과로 금융사기범 주범 박진원의 공범 8명이 검거됐는데 그 압수수색 당시 위조된 신분증, 대포통장, OTP, 보안카드 등을 대량으로 압수했습니다. 지금 전화드린 거 압수 물품 중에 그 당시에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 각 2점이 발견되어 연락드린 거고요. 그 통장 같은 경우에 해당 금융권과 대조해본 결과 확실히 위조된 통장이 아닌 그 김 씨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확인됐어요. 보통 이때 사기범들이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위조한 사진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와, 정말요? 네, 이런 걸 받으시면 오히려 더 의심을 하셔야 되는 게요.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공문서를 보낼 때 사진을 찍어서 개인에게 문자로 보내는 일은 없거든요. 이런 걸 받으시면 오히려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확신을 주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의심을 해야 그렇죠. 하는군요. 네. 네. 혹시 지금 검찰이나 금감원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중입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긴가민가 살짝 헷갈리신다고요? 이 어머님도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참 헷갈리신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봄꽃이 막 피어나던 어느 날. 근데 오늘 누구 만난다고? 훈이요. 훈이. 아니, 근데 훈이 지난번에 뭐 취업했다고 안 그랬어? 아니 그게 걔가 전화를 받았어. 사연인 즉슨 아들의 친구 훈이가 얼마 전 보이스피싱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모아둔 적금을 몽땅 날리고 말았다는 얘기였죠. 이 어려운 시절에 취업한 아들 친구가 대견하고 부럽기까지 했는데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럼 뭐야? 보이스피싱 당한 거야? 말도 마요. 알바에서 모아둔 돈 사기꾼한테 다 털리고 면접도 못 가고 취업도 안 되고 걔 완전 지금 폐인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니, 훈이같이 똑똑한 애가 왜 보이스피싱에 속아? 요즘은 어르신들도 많이 똑똑해져서 그런 거 다 가려낸다고. 엄마, 그게 완전 순식간이래. 막 검찰이다 경찰이다 하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당했나 봐.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엄마도 조심하세요. 엄마 걱정 마. 그런 전화 오면 엄마가 화끈하게 내줄게 그냥. 안 돼. 그런 전화는 애시당초 받을 생각도 하지 마셔. 알았어. 그래, 잘 다녀와. 저기 저녁은 집에 들어서 먹어. 그날 오후 집안 청소를 끝낸 정말여 여사. 반짝반짝하게 닦고. 큰 나무도 돌아 돌아 국제시장 돌고 돌아 소리 없이 울었네 소리 없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아이, 누구야 바쁜데. 아이,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수원지검 233호실이고요. 저는 나계수 제자입니다. 예? 아니, 뭐라는 거야? 아유, 예? 잠시만요. 아니, 저기, 뭐라고요? 수원지검 233호실 나계수 계장입니다. 정말요 씨 맞으시죠? 아, 예, 제가 정말로 맞는데요. 정말요 씨, 김계주 씨 아시죠? 아, 네, 알아요. 제 친구인데요. 지금 김계주 씨가 갯돈 횡령 혐의로 수사받는 중이에요. 근데 김계주 씨가 공범으로 정말요 씨를 지목했습니다. 갯돈 횡령에 가담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친구하고는요, 연락 안 한 지가 반년도 넘었어요. 그렇게 억울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정말요 씨 상황이 많이 불리합니다. 정말요 씨 억울한 부분은 조사받으러 오셔서 소명하시고요.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곳에 옮겨놔야 그 돈이 횡령한 갯돈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았어요. 근데요, 저기, 아니, 저기, 제가 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자자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고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전화 절대로 끊으면 안 됩니다. 전화 끊으면 증거 은폐하고 도주하는 걸로 간주되어서 바로 수배 떨어집니다. 예.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우선 금융거래 가능한 통장이나 카드 모두 챙기시고요. 집 근처 거래 가능한 현금 인출기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았어요. 주변에 누구 만나더라도 절대 이 내용 발설하면 안 됩니다. 수사 중 기밀이라서 이거 새나가면 그 책임도 정말요 씨가 지는 거예요. 자칫하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일을 당할까봐 잔뜩 겁을 먹은 정말요 여사. 전화해서 시키는 대로 엄마! 서둘러 움직입니다. 정말요 씨,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제 말만 듣는 겁니다. 아시겠죠?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저기 엄마 급한 일이 생겨서. 근데 통장은 들고 계세요. 지금 통화하고 있는 거 맞죠? 누구야?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아니야, 엄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얼른 갔다 와야 돼. 이리 줘요.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엄마 못 가. 얘가 왜 이래? 엄마 가야 된다고. 안 돼. 정말요 여사가 받은 전화는 진짜 검찰에서 온 전화였을까요? 생활엔 정책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네, 두 분이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 정말 보이스피싱에 속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범죄에 연루돼서 검찰에 전화를 받은 걸까요? 네, 아마도 저뿐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이스피싱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요즘 보이스피싱범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직장이나 어쩌면 주거래 은행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말 사실이라고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화 중에 현금 인출, 송금, 이체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시고 전화 통화를 끊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당사자가 되면 입장이 다르군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보이스피싱에 속고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영상 속에서도 정말요 여사가 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엄마는 절대 안 당한다, 오히려 혼을 내주겠다라고 했는데, 혼분형을 내준다라고 했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끊으라라고 했는데 아들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닥쳤을 때 왜 대응을 못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 자체가 보이스, 목소리, 그리고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정보, 피싱, 낚시 이게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범죄자들이 개인정보를 알고 이걸 활용해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낚아내는 것이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정말요 여사 같은 경우에 내가 아는 사람을 정말 이 전화를 건 사람이 이야기를 하네? 그럼 이건 진짜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통제하고 이 전화를 건 사람이 내 말대로 잘 따르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의존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검찰, 경찰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좀 겁을 먹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이스피싱과 또 전화금융 사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는 대출 사기형, 기관 사칭형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출 사기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대출, 신용등급 조정 등 주로 달콤한 혜택을 제한하며 선입금이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유형을 얘기하고요. 기관 사칭형의 경우에는 경찰, 검찰,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명분으로, 이런 명분으로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해서 계좌이체나 출금 등을 유도하는 유형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출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한다든지 특정한 웹주소 혹은 앱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든지 이런 걸 문자로 발송하는 일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위에 통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얘기한다거나 혹은 전화를 절대 끊지 말아라, 시키는 대로 하면 해결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확신해도 좋습니다. 네, 점점 더 이 수법이 악랄해지는 만큼 시청자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실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 당국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나요?
우선 금융사기 대포통장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기간에 많은 계좌가 개설되는 것은 제한하고 있고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확인되면 과기정통부와 함께 그 전화의 이용을 중지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가 탈취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건 그 노출된 정보를 이용해서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인데요. 저희 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 포털이 있어요. 파인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 모든 사실이 금융회사에 전파되고요. 그러면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만드는 것 같은 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금의 이체나 대출의 실행같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계좌를 지급 정지해서 피해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급 정지는 금융회사 또는 금감원의 콜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피해 계좌는 물론이고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사기 이용 계좌까지 전부 지급 정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에서 또 어떤 대책을 내세우고 있나요, 교수님? 네, 보이스피싱 말로 이루어지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범죄자들의 목소리를 AI 딥러닝, 인공지능 학습을 활용해서 분석해서 수사에 활용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인데요. 네. 국과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해외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음성 판별도 면에서 약 77%가량 향상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했던 범죄 연루자 그룹화도 세계 최초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십 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기도 하는데 대개 전화는 한두 명이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분석해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면 범죄 조직의 전체 구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 수사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AI 딥러닝이 또 이렇게 이롭게 쓰이기도 그렇습니다. 하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두셨다가 보이스피싱의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인터넷에 1일 알바, 모수익 알바 이렇게 쳤었는데 채권 추심이라고 돼 있어서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전달만 하는 그거였어요. 제가 받은 돈을 또 다른 사람한테 건네서 다른 사람이 아마 환전을 하거나 입금하거나 약간 그런 식이었었던 것 같아요.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사기 미수로 잡혔을 때 경찰서에 갔을 때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가족이 나한테 실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무지함과 안일함 때문에 생긴 피해자분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책스러워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진짜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지금에서야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내 일이 아니고 하니까 별 관심 없다가 저거 누가 쏘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될 거면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예전에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도 사실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정말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 이거 보이스피싱인지 정말 몰랐다. 단순하게 이제 부업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놀래서 경찰서에 이제 오히려 자진해서 이제 그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생활고에 지친 이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악랄한 범죄.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사례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을 둔 아버지셨는데 그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 채용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검색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면접을 보고 실제 근로계약서까지 받고 나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업체에서 처음에는 사실 현금 수거 업무를 바로 시킨 거는 아니고 부동산을 조금 사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디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고 동선을 파악해라라는 업무부터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업무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우리 회사에 미수대금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업무를 조금 대금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은행에 가서 그 미수대금 그 피해자분들로부터 현금을 수거를 하게 돼서 이제 현금 수거책으로 이제 가담이 되게 됐는데요. 사실 이분이 받은 수당이 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나 그래요. 근데 이제 전달한 그 금액 자체가 몇 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됐던 경우도 있고요. 당사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현혹돼 일당을 받는 정도지만 본인이 전달하는 현금을 모아 한 번에 전달하는 금액은 심지어 억 단위가 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금액의 범죄인 거죠. 뿐만 아니라 현금 수거, 운반책을 모집하는 방법도 나날이 더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뭐 신용도가 저하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신용도 높이기 위해서 현금을 조금 가져다가 이제 빼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냐, 이런 업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모르고 가담한 잘못일지라도 누군가의 일생을 무너뜨리는 잔인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돼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인데요. 보통 채무자에게 밀린 대출금을 받아오면 된다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 자신들은 신용정보회사이고요. 밀린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만 하면 된다, 이렇게 속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신용정보회사가 밀린 그 채권 추심을 하는 업무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수거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 정직원이 아니고요. 고액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현금을 받아온다. 상식적인 일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았다면, 그리고 현금 수거책인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일한 경우에 사기죄 공범이거나 사기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럼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느냐? 고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미필적 고의란 말은 우리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잖아요. 확정적인 범죄의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불확실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속마음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몰랐다고 하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였느냐,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을 합니다. 인정된 사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다른 알바와 다르게 현격하게 높은 단가, 며칠째 수차례 바뀐 아르바이트 관리자의 전화번호, 은행원이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을 받은 사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은 거죠. 네, 그냥 무조건 몰랐다, 나는 범죄에 연루된지 몰랐다라고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핵심적으로 또 확인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가족을 납치했다거나 다쳐서 입원해야 한다는 등 가족을 들먹이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영상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딸이 다쳤다거나 아들을 납치했다거나 하는 가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가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방금 영상 보신 것과 같이 납치되었다, 다쳤다 이런 고전적인 수법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휴대폰 보험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문자로 엄마 나 지금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친구 전화를 대신 이용해요. 휴대폰 액정 수리를 맡겼는데 액정 수리 비용이 너무 비싸요. 대신에 부모님이 대신 보험을 가입해 주시면 싸게 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에 가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예방한 경우를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전화 일단 끊으시고요. 무조건 자녀에게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자녀분이랑 통화를 하는 거고 또 이제 대안으로 제시할 때 친한 친구 연락처 등을 알아두시면 그 친구를 통해서도 자녀의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엔 수법이 진화를 해서 내 가족, 내 친구 또는 내 지인의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최신 수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족이 납치되었다거나 급전이 필요하다는 식의 보이스피싱은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발신 번호가 낯선 번호였거든요. 네, 뭐 070이라든지. 그렇죠. 네. 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의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전화를 겁니다. 예컨대 저장한 가족의 전화번호가 뭐 010-1234-5678이다 라고 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미국을 경유해서 국제전화를 걸었다면 미국 국가번호인 1이 앞에 붙거든요. 네. 그래서 1-10-1234-5678 이런 전화번호로 번호가 뜨는데요. 그럼 휴대전화 단말기에서는 뒷 8자리가 같기 때문에 동일한 번호로 인식하고 저장된 이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번호를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정말 우리 가족이 전화를 했구나,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고 착각하기가 쉽죠. 이에 대해서 정부가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해서 국제전화가 걸려오면 벨소리 도중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도록 하고요. 화면에도 국제전화라고 표시가 되도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단말기에 따라서 이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와, 정말 이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순식간에 정신없이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곧바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예방이 최우선이잖아요. 네.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3대 수칙으로 3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3고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네. 전화를 끊고 네.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야겠죠. 괜찮은지. 그렇죠. 네. 네. 그 밖에도 검찰 사칭이 워낙 많으니까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 줄여서 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찐센터. 네. 네. 여기에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검찰 관련 서류가 진짜인지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영상에서는 다행히 택시기사님이 눈치를 채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허둥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영상 속의 택시 기사님뿐 아니라 일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라는 게 있는데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진짜 이 현금을 인출하는 사유가 뭔지 체크를 해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인출할 때 좀 초조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지속해서 휴대폰 통화를 누군가와 계속하는 경우 등은 영업점의 직원들이 눈여겨봤다가 이상 징후로 생각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예방 조치를 해서 실제로 피해가 예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조치들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절차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직원들의 그 응답 좀 솔직하게 잘 답변해 주시면 더 많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민의 경찰 협력이 우리 치안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돈다발을 건네는 것을 본 시민이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추적을 해서 4,300만 원을 회수한 사례도 있고요. 네. 현금을 지속적으로 ATM에 입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장면을 보셨을 때 112 신고를 해주신다면 인상착의를 말씀해 주시면 이 수거책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 네.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이것이 승용차인지 택시인지 차종, 색깔, 번호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효과적인 추적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상황을 목격을 하신다면 내 가족, 내 지인이 받을 수도 있는 피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게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이스피싱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계좌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온다면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의심해보는 것도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께서 개인 정보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피해를 당하셨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정지를 신속하게 하셔야겠죠.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지급정지는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예방을 위한 쓰리고 아까 뭐였죠?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해야겠죠. 맞습니다. 네.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이 세 가지 쓰리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을 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죠?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 네. 신고. 네, 신고, 네. 지급정지 신청 이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누구라도 어디에서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을 보셨을 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 꼭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시민이 경찰과 협력할 때 우리나라도 안전해지고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도 안전해진다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생활앤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